네, 고민이 정말 많이 되는 금요일입니다. 주말을 좀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을까 했는데 오늘 시장 보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분들과 나눠보도록 할게요. IS 김태성 본부장,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후장 들어서 지수가 더 빠지고 있습니다. 3% 이상 양시장 모두 다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상승하는 종목의 수가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오늘은 먼저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가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같은 날은 두 분께 질문 드리는 것도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먼저 검은 금요일을 맞은 국내 증시, 경기 침체 우려가 미국 쪽에서 불거졌고 이제 우리가 또 실업률을 봐야 될 텐데요. 그 부분마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굉장히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영향 속에서 국내 증시가 파랗게 질렸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될까요? 유창희 대표님 먼저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오늘 조금 예상하지 못했었던 하락이 좀 나왔다 생각을 좀 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장이라는 게 항상 예상하기 힘든 부분들이긴 합니다만은 어저께 같은 경우 그렇게 미국 시장이 좋았다가 하루 만에 폭락이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시장은 약간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악재가 몰려올 때는 같이 몰려오는 모습들 때문이죠. 우리 시장도 사실은 12시 정도까지 2.6% 7% 정도에서 하락을 유지하다가 추가적인 하락이 좀 커진 것도 약간 이제 지금 레바논이 이스라엘에 좀 공습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란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으면서 조금 거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으로 주가가 더 하락하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료화면 잠깐 보신다면 어쨌든 이 빅스 지수 약간 변동성 지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보통 빅스 지수는 여름에 그러니까 8월, 9월 이렇게 올라가다가 9월, 10월, 11월 가면서 조금씩 하락하는 과거의 패턴이 좀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2019년에서 22년 사이에도 그랬고요. 지금 이제 빅스 지수가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계절적인 흐름들도 약간 썸머 랠리보다는 여름에는 조금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또 가을부터 이후부터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계절적으로 좀 약한 시장에 접어든 상황에서 이런저런 악재들, 악재라고 확인된 건 없죠. AI 거품 논란, 항상 시장이 빠질 때마다 AI 거품 논란 나왔던 거고 또 요즘에 나온 건 새로운 논리가 나온 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게 한 2경 이상의 금액이다라고만 하는데 갑자기 모든 엔캐리 트레이드 그 금액이 다 청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네. 또 반대로 말하면 2주 전만 하더라도 엔화 환율이 161엔, 엔달러 환율이 올라갔을 때는 이거 통화시장 붕괴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안 좋았던 것처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가 좀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리는 것인데 저는 항상 조정이 나올 때는 그랬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조금은 기다리자. 많이 힘드시겠지만 기다리자는 말이 최선의 대답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8월 중순 이후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변동성은 그 이후부터는 좀 잦아들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잭슨홀 8월 18일, 19일 그때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이 제 기억이 맞으면 8월 28일인가요? 맞아요. 그때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조금 기대감으로 조금 더 시장은 좀 안정세를 띌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좀 기다리면서 우리가 또 시장의 여러 매크로 지표들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네. 궁금합니다. 깊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네, 보유하고 있는 종목분들 2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실적이 좋으면 지금의 가격을 이용해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분들의 2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면 저는 빠르게 걷어내는 것이 지금은 맞다. 그러니까 포트에 A와 B가 있는데 A는 2분기 실적이 좋고 B는 2분기 실적이 안 좋으면 2분기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을 떼어서 A라고 하는 종목에 대한 비중을 확대를 하는 것도 저는 지금은 그래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제 현금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금이 없으신 분들의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에 대한 부분이고, 현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공략주 제가 되게
중요하게 오. 네, 집중해서 좀 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그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지수 하락의 어떤 피해를 좀 피해가는 쪽이 대표적으로 게임주하고 엔터 쪽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쪽이 이제 단순히 기대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적을 동반한 어떤 명분 있는 상승들이 나올 만한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도 저는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오신 공략주 아직 이름은 밝히시지 마시고 섹터가 게임 엔터 쪽인가요? 아니요. 아, 아니에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일단은 기대감을 갖고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말씀해주신 전략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기점으로 해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실적이 좋지 않다면 좀 빠르게 정리를 하고 실적이 좋다면 오히려 지금도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부분 설명해 주셨네요. 두 분께 시장에 대한 전략 먼저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하락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섹터, 이건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여기서 추가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유창희 대표님, 네. 혹시 지금 상황에서 담아볼 만한 섹터 있을까요? 사실은 이렇게 하락이 강하게 나올 때는 모든 종목이 다 이상한 종목 빼고는 다 낙폭가대로 반등을 줄 수 네.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연말까지 혹은 뭐 3분기 말까지 조금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저는 일단은 반도체, 자동차, 뭐 조선, 뭐 금융주들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그거는 기회로 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제 조건은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죠.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기업은 그냥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있고 안 나오는 기업이 있다는 거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이제 배당이라는 거죠. 올해 화두는 밸류업 정책이고 이것은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을 가서 더 강화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상당히 높게 혹은 높아질 수 있는 추정이 되는, 예상이 되는 기업들, 그리고 실적 성장주, 결국에는 뭐 성장을 해야지 주가가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선주 같은 경우는 성장주에 최근에 이제 분류가 되는 거고, 뭐 금융주라든지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약간 밸류업 이슈들, 또 반도체는 어쨌든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다, 좀 많이 빠졌다라는 인식들이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단순 테마로 올라가는 혹은 변동성이 큰 종목들 이외에는 대부분 또 낙폭 과대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 얘기 주셨어요. 그러면 잠시 후에 저희가 테마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섹터들은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 2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2,700선이 깨졌습니다.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일이긴 하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큰 상황이에요. 여기서 더 빠질까요? 아니면 그래도 좀 반등이 나올까요? 일단 지금 시간이 1시 반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2시 이후 기점으로 1시간 반 동안, 그러니까 본장이 이제 마무리되는 1시간 반 동안 아랫꼬리가 달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음 주 초까지 특히나 추가적으로 월요일, 화요일까지의 어떤 지속적인 하락은 조금 열어둬야 된다. 하지만 오늘의 하락폭처럼 그렇게까지 큰 하락은 나올 가능성은 좀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화요일까지 보자라는 이유는 오늘 아랫꼬리가 달리지 않고 마감이 되게 되면 아마 화요일 날 신용 미수를 이제 포함해서 매수를 하신 분들의 마진콜 물량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이제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현재 구간에서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은 다 나왔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요. 대신에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는 그 범주를 넘어서는 조정이 나오면 절대적으로 중소형주들을 먼저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섹터 내의 대장주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 IT를 보고 있다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을 지금 먼저 볼 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느 가격대에서 얼마만큼의 브레이킹을 보여주고 또 그들의 수급이 얼마만큼 살아 돌아오는지를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부장을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장이 더 빠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대장주들은 분할 매수의 어떤 발판을 삼아서 역설적으로 이제 대응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일단 소부장주들까지도 조금은 지켜보시면서 다음 주까지는 관망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더 빠진다면 우리가 섹터 안에서 대장주들 보자 말씀해 주셨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반도체 안에서는 IT 투톱이 되겠죠. 그러면 연결해서 바로 반도체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제가 대본을 쓰면서도 이거 해도 너무하다라고 적었거든요.
엔비디아가 많이 오를 때는 그것만큼 못 가더니 또 엔비디아 빠지니까 또 이렇게까지 빠질 수가 있나 싶습니다. 여기서 추가 하락은 도대체 어딜까지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삼성전자 증권가에서 13만 원까지 목표 주가 제시했는데 그게 어제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8만 원 선 지금 아슬아슬해요. 이러면 굉장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유창희 대표님, 네. 국내 반도체주 오늘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9% 가까이 급락하고 있죠. 관망해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담아야 되나요? 사실은 지금은 담아됩니다라는 말씀이 전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의 한 70% 정도는 과연 더 담을 수 있는 현금이 있을지. 이미 그리고 지난주부터 그쵸. 담으셨지 네, 않았을까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 지난주부터 만약에 하이닉스를 매수하셨다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은 크게 손실이 아니실 거고 물론 10% 오늘 하락한 게 적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정도는 전 다시 한번 뭐 20만 원대까지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난주가 아니라 사실 많은 분들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6월 한 중순 이후부터 엔비디아 실적 확인하면서 많이 매수를 하셨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늘 좀 하락하지만 어쨌든 8만 원 후반대에서 매수하신 분들보다는 하이닉스에 20만 원, 23만 원 언저리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추가 매수해서 과연 추가 매수 여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현금이 많으시다라면 당연히 지금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나머지 소부장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실적이 수반되는 소재주라든지 또 사실은 뭐 한미 반도체 그렇게 비쌀 때도 사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가격이 많이 하락해 있는 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지금 트레이딩 관점이든 뭐든 매수는 해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매수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일단은 지금은 기다려 보시는 게 맞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뭐 21만 원 언저리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반등, 그러니까 단기 반등이 랠리가 나오고 나서 더 갈지 아니면 다시 뭐 조정을 받을지는 그 이후에 우리가 전략을 잡아야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시장이 좋다라고 앞으로 좋아질 거다 생각하면 오늘이라도 당장에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지만 지금은 정말 여기서 얼마나 더 빠질지 가늠이 안 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예상 못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손이 쉽게 나갈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저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부분 설명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 지금 삼성전자 8만 원 선 걸쳐져 있고 SK 하이닉스는 또 18만 원이 붕괴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한미반도체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네. 어디까지 이거 더 떨어지는 건가요? 저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은 동일합니다. 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뭐 SK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저는 19만 원 전후,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8만 원 전후라고 하면 신규 매수라든지 1차 정도의 비중은 언제든지 담아둬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지금 이 두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이 흔들리고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일단 분기 실적을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삼성전자의 DS 사업부,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부와 SK하이닉스의 전체적인 어떤 실적을 좀 바라보고 있노라면 2분기 실적 괜찮았거든요. 특히나 이제 두 기업의 이제 반도체 부분을 비교를 해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가 전체적으로 매출에 대한 금액은 삼성전자보다 작지만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할 수 있느냐? 정말로 HBM3E라고 하는 제품이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제품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할 수 있고 HBM3E를 넘어서 HBM4까지 SK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시장 점유율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실적에 대한 부분은 크게 고민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국과 지금 우리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은 AI라고 하는 산업에 엄청나게 많은 인풋을 투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풋 대비 아웃풋이 굉장히 작은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인풋 대비 아웃풋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때는 절대 아닌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기준 이 딱 두 기업은 충분히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보지만 앞서서도 강조드렸다시피 반도체 소부장은 이들이 먼저 회복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수요일 날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돌아서고 목요일 날 추가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적게는 3에서 5%, 네. 많게는 뭐 두 자릿수까지 맞아요.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이번에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먼저 멈춰줘야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따라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소외받는 종목군들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이들의 반등과 결이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좀 체크를 해두고 추후에 저는 비중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일단은 반도체주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또 긍정적인 시각도 내비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7월에 정말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던 게 반도체 섹터인데요. 단기 반등 포인트 궁금해요. 김태선 본부장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8월 말에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뭔가 우리를 또 한번 그래도 반도체주를 올려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될까요? 근데 너무 기대는, 기간이 네.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맞아요. 거의 한 달이죠. 그 기간까지 기다리다 보면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의 지쳐요. 심리가 바짝바짝 네. 뭐 타들어갈 것 같아서 일단 그것보다도 기술적으로 다음 주 초에 나스닥 증시가 얼마만큼의 반등세를 좀 보여주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어제 이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괜찮게 잘 버텼고 또 이제 빅테크 기업을 좀 제외하고 나서 보면 뭐 퍼스트 솔라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쪽은 그래도 지수가 엉망인 상태에서도 좀 잘 버텼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반도체가 언제 이제 반등할까 여기에 너무 목매이시는 것보다는 이들이 어느 정도 하락이 진정이 되고 반등이 나올 때까지 저는 V자 반등보다도 U자형 형태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반대급부로 수급이 쏠리는 쪽에서 단기 매매를 조금 먼저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걸 또 기다리기까지는 우리가 네. 너무 많이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또 나오는 이슈에 따라서 매매 활용해보자 말씀해 주셨네요. 자, 반도체 이야기도 길게 한번 좀 집중적으로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테마주 이슈들 두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먼저 지정학 리스크입니다. 중동의 리스크가 계속 고조가 되고 있어요. 속보 통해서 또 전해지는 게 뭐 보복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 있고 그 관련한 논의를 또 진행한다. 뭐 레바논 쪽에서 미사일 뭐 이러한 이슈들도 전해지면서 우리 지수도 같이 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재건주가 또 지금 다 같이 오르지는 않아요. 방위 산업도 다 같이 오르는 건 아니고요. 종목들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해요. 유창희 대표님. 네.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에서 결국에 8월에도 이러한 테마주를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사실은 오늘같이 크게 빠질 때는 뭐 테마주도 힘을 못 씁니다. 네. 뭐 오늘 약간 이제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부 또 반응을 좀 해주고 있고 약간 방산주들이 일부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워낙에 많이 빠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종목이 움직이지 못하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 최근에 7월 한 중순 이후의 흐름을 보시면 시장은 크게 오르지도 않고 뭐 빠질 때도 약간 빠지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뭐 테마주가 많이 움직임이 나왔었죠. 그럼 이런 모습은 저는 한 8월 중순 혹은 8월 말까지 좀 더 이어질 거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과연 테마주를 얼마나 우리가 매매를 잘 할 수 있을지 사실은 그 이슈가 어떻게 이어진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코로나다 그러면은 코로나 관련돼서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말에 확진자가 얼마나 더 가속화되면서 늘어날 수 있느냐 여부를 예측을 해서 엄청 늘어날 것 같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살 수가 있는 건데 그걸 우리가 예측이 못 한다는 거죠. 또 이제 오늘 뭐 방산주들이 좀 반등하는데 휴니드 같은 경우도 지금 18% 정도 상승하고 뭐 대성 하이텍인가요? 뭐도 같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란이 지금 레바논보다 이란이죠. 이란이 엄청난 공습을 한다라면 이거는 약간 걷잡을 수 없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예측이 잘 맞으면 추가 상승을 노릴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맞으면 바로 또 급락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다라면 모르겠지만 못한다라면 그냥 저는 차라리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지켜만 보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예측의 영역에서 있어서 우리가 또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마주는 테마주 성격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재건과 방산으로 또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재건주들 한창 잘 가다가 오늘은 또 많이 꺾여 있거든요. 이제 이건 상승의 끝물인가요? 아니면 오늘 시장 너무 안 좋으니까 그냥 이쪽도 같이 쉬어가는 건가요? 일단 후자인 거죠. 아무래도 이제 재건 관련 이슈는 지금 미 대선이 네. 이제 막을 올렸는데 벌써 이제 끝날 리는 저는 만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 시장의 매도세가 해도 너무하다.
그러니까 이제 때린데 또 때리기 시작을 하니까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지금 이제 불확실성이 좀 많이 커져 있는 상황 속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불과 어제만 하더라도 여기에 저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좀 쏟았다라고 하면 오늘은 빨리 이제 걷어들이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다수 이제 섹터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좋지 못하는 상황 속에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좀 없었던 새로운 신선한 뉴스가 나오는 쪽, 그러니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이제 움직임이라든지 이쪽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저는 재건주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지금이라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지켜보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 방산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대형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대내외 이슈로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디를 봐야 되느냐? 소형 방산을 봐야 되는데 소형 방산 쪽에서는 빅텍, 스페코, 퍼스텍 그리고 이제 코츠 테크놀로지처럼 지금 조금 이제 테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오히려 수급의 개선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재건 쪽보다는 일단은 다음 주 초까지는 방산, 소형주 쪽을 보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좀 더 길게 다음 주까지 본다면 방산 쪽에서도 소형주 위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동안 방산 대표주들은 실적과 또 수주 이슈 속에서 신고가 랠리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오늘 장에서는 저희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형주 위주로 올라갑니다. 그쪽의 추세들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테마주입니다. 굉장히 지금 요즘에 감염병 이슈가 많아요. 일단 금리 인하라는 거는 하나의 또 제약 바이오주에게 있어서 호재가 될 거고 감염병은 사실 굉장히 걱정은 크지만 이 관련한 종목들이 들썩이는 하나의 모멘텀이 되긴 합니다. 제약 바이오에게 있어서 7월에도 그렇고 8월에도 이슈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이 여전히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섹터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유창희 대표님. 네. 7월에 제약 바이오가 정말 강했거든요. 네. 그때 대형주 위주로 또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8월에도 그쪽 위주로 한번 믿어볼 수 있을까요? 뭐 그쪽은 확실하게 믿음이 있죠. 뭐 기술력이라든지 신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된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뭐 ADC 쪽은 뭐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 뭐 신약 쪽은 일단 유한양행 이번 달에 FDA 승인, 렉나자 관련해서 FDA 승인 기대감 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키토르다 관련해서 9월 달에 임상 3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죠. 또 뭐 CMO, CDMO 이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좋은 실적 보여줬고 그러면서 10월, 11월 정도에 생물보안법 통과했던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강점이 있고 여기에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은 저는 충분히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그런 약간 애매한 기업들이 있죠. 뭐 사실 소신껏 말씀드린다면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신규 확진자 기준으로 한 600명 남짓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우리가 과거에 팬데믹을 걱정할 정도로 이게 속도가 빠른가? 전 그건 아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뭐 진단 키트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도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보여주는데 이들 기업이 과연 성장성을 담보해 줄 수 있을까요? 팬데믹 때도 성장을 담보 못 해줬는데 지금 약간 변이가 조금 늘어났다고 해서 성장을 담보할 건가? 전 그건 아니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아직 기술력이 확인되지 않은 기업들이 갑자기 우리 비만 치료제 준비합니다라고 하면서 뭐 급등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기업들은 저는 만약에 수익이 낮았으면 빨리 수익을 실현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손실이 낮았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게 맞다. 그래서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전 좋은 뷰를 가지고 있지만 조금은 너무 테마성에 의해서 혹은 확인되지 않은 뉴스로 단순하게 어떤 기대감으로만 좀 급등하는 기업은 항상 주의를 이어야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전반적으로 우리가 굵직한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주 위주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런 진단키트 같이 테마주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네요.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도 궁금한 게요. 네. 한창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높은 수익을 저에게 안겨주셨잖아요. 그쪽을 여전히 봐야 될까요? 8월에도 그쪽일까요? 아니면 차라리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런 진단키트주 좀 보는 게 나을까요? 저는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진단키트 쪽은. 테마주는요? 네. 앞서서는 이제 저도 대표님과 이제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과거의 어떤 그러한 흐름을 좀 기대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지수가 빠지든 오르든 상관없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마이너스 0.22%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보합권에 지금 가까운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저는 지금은 강한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 대신에 이제 뭐 변동성을 본다면 진단키트주들이 이제 강하다라고 좀 볼 수 있지만 지속성이라든지 연속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가 좀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바이오 쪽은 여전히 실적 호전주 쪽으로 이제 보시는 게 좋고 그게 이제 가장 선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바이넥스를 좀 같이 보시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강조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아마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유한양의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음이 좀 불편하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최근까지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 구간에서 지수가 너무 이렇게 많이 밀리다 보니까 좀 고점에 이제 사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반등의 어떤 속도가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기존의 기조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에도 역시나 좀 우리가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주도주가 쉬어갈 때 대안으로 제약바이오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종목은 잘 골라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종목들은 많이 추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볼게요. 2차 전지입니다. 전기차 캐즘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적도 좋지 않아요. 뭐 에코프로 그룹주부터 SK이노베이션 등등 다 실적이 안 좋은 게 또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는 도대체 희망이 언제 찾아올까요? 유창희 대표님, 네. 하반기에도 2차 전지주는 좀 어려울까요? 사실은 제가 2차 전지를 관련해서는 좋은 말씀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전기차 캐즘이 계속 좀 더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배터리 가격이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죠. 현대기아만 본다고 하더라도요. 최근에 신제품이 나오거나 혹은 페이스리프트, 디자인 변경된 제품들이 출시가 됐을 때 제품들의 가격이 오히려 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배터리의 용량은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이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하거나 아니면은 고정되었다, 올라가지 않았다. 이 얘기는 배터리 가격이 안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배터리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익성을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배터리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다만 지금 위치에서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저께 같은 경우도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강하게 반등을 줬다는 걸 본다면 단기 바닥권에서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떤 매매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배터리를 다 안 볼 필요는 없습니다. 고성능 배터리 어쨌든 주행 거리라든지 충전 속도 이런 부분들 또 NCM에서 이제는 전고체 배터리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리고 또 ESS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쪽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기업들은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투자는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ESS부터 LFP 이러한 이슈들이 있는 쪽은 그래도 우리 볼만하다 얘기 주셨어요. 오늘도 지금 대형주 안에서 삼성 SDI 이러한 종목들은 좋은 흐름 시장 대비해서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의 의견도 궁금해집니다. 2차 전지주는 어떻게 보면 뭐 보유자의 전략이 제일 시급하겠죠. 아무래도 네. 하반기에도 이거는 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계속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공교롭게도 오늘 대다수의 증권사에서 어제 오늘 이제 코프로 BM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 TP를 다 하향한 맞아요. 리포트들이 다 다 내렸어요.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과거의 어떤 사례를 들어봤을 때 KB 같은 경우에는 어땠죠? 삼성전자 목표가 TP 상향하고 나서 지금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TP를 하향을 하게 된 종목군들이 지금 지수 대비해서 잘 버텨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멘텀으로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시장이 아니라 수급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 잔량이 가장 많은 쪽 코스피 쪽에서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일 거고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BM일 텐데 지금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환매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는 오히려 2차 전지주들의 이제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어제 이제 앨범알 같은 경우에는 공급단을 조절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를 좀 빗대어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가에서 수요가 부족하면 무엇을 통해서 가격을 올리냐? 바로 이제 공급을 줄여서 가격을 올립니다. 리튬도 마찬가지인 거죠. 수요가 지금 늘어나지 않으니까 공급
공급단을 조절해서 이제 가격을 지금 조절을 한다라는 건데 이 부분이 2분기 기조효과에 따라서 3분기 어느 정도 이제 좋아 보이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저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방에서 수요가 회복하지 않다면 당연히 전체적인 추세의 반전은 좀 어렵겠지만 저는 반등의 어떤 기초는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단기적인 접근은 괜찮다라는 의견 저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안에서 단기적으로 접근은 할 수 있겠다 얘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마침 원픽 우리 기대하고 있었던 그 종목이 바로 오늘 에코프로 BM입니다. 네. 일단은 에코프로 BM 아마 갸우뚱 하실 겁니다. 왜 이제 네. 와서?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의 수급을 보니까 만약 여기서 이제 반도체 IT가 V자 반등의 형태를 나타내지 못하고 속도가 조금 처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시장의 자금은 다른 주도주를 찾기 마련일 거고, 그럼 다른 주도주를 봤었을 때 제약바이오 아니면 이제는 2차 전지가 남아있는 2파전 양상인데 지금 제약바이오는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생긴 종목군들이 벌써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근데 반대적으로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를 포함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인데 라는 또 생각들이 좀 많이 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공매도에 대한 환매의 부분이 좀 붙어주게 되면 단기 반발세는 이쪽에서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요. 손절 가격을 좀 짧게 잡을 수 있다는 게 오히려 저는 강점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17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여전히 2차 전지는 힘들다라고 판단을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22만 원이라는 가격대까지의 단기 상승을 좀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대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전략이 더 중요하겠죠. 목표 주가는 2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7만 원 좀 타이트하게 설정해 주셨어요. 오늘은 1.78% 정도 상승하면서 18만 8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픽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AS도 있어서 그거 네. 하나 먼저 하고 가도록 할게요. 셀트리온입니다. 네. 일단 저희 7월 26일이니까 지난주에 말씀해 주셔서 최고가 네. 기준 상승률 5% 정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은 2% 정도 하락합니다. 고점에서 이제 한 3거래일 정도 음봉 나오고 있는데 지금의 자리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전 지금의 자리는 나쁘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셀트리온의 최근 한 8개월 주가 흐름을 보신다라면 17만 원, 17만 5천 원 정도가 바닥이었고 그러면서 계속 상승세를 보여줬고 박스가 상단 이번에 20만 원 돌파를 했다가 시장이 안 좋아서 어제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저는 충분히 이번에는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젠펜트라 관련해서 좀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저께죠. 대형 보험사 중에서 또 한 군데를 더 확보했다는 거 본다라면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좀 가져갈 수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포인트 제시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유 대표님도 원픽을 가지고 오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선정해 주셨네요. 네, 일단은 지금은 대형주를 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저도 뭐 2%에 나와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말씀을 많이 드린 이유가 아무래도 수익률 측면에서 대형주는 좋긴 하지만 뭐 한 달, 두 달 보유해서 7, 8%, 10% 수익 나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요즘같이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는 대형주만 잘 매매하셔도 충분히 저는 뭐 10에서 20% 수익은 충분히 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 이번에 수익성 높은 하이브리드 SUV 차량 성장세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2분기 실적에서 확인됐죠. 거기서 확인된 게 뭐냐면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이 13.2%를 기록을 했어요. 아마 브랜드 업체들 중에, 그러니까 자동차 완성 업체 중에서는 제일 높은 영업이익률일 겁니다. 토요타도 이번에 11% 넘었지만 13%는 기록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높은 고수익을 주는 차량의 판매가 잘 나오고 있다는 게 영업이익률에서 확인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계속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현대차 인벤토리가 8월 중순에 시작하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배당을 얼마나 높일지가 관심인데 작년에는 25%로 높였거든요. 올해도 제가 보기에는 30% 원저리까지는 충분히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EV3 전기차 캐즘을 극복할 수 있는 제품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호평을 받고 있고요. 뭐 주행 거리라든지 이런 거 본다라면 상당히 어떤 개선됐던 부분들 또 소형 SUV 포지션에도 불구하고 실내는 거의 뭐 산타페급 소렌토나 산타페급의 중형 SUV 정도의 어떤 그 실내 거주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기아에 대한 어떤 매력도는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10만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10만 원이 이탈하지 않으면
현금이 있으시다 그러면 좀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저는 목표가 높게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한 15만 원 정도 뭐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손절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설명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5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원픽까지 들어봤고요. 전략 잘 챙겨봤습니다. 지금까지 IS의 김태성 본부장,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